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 허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로써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모두 자체 개발부터 완제품 생산까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애리조나주에 배터리 단독 공장을 짓기로 한 투자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초유의 인플레이션과 환율 상승 등으로 투자비가 당초 예상한 1조 7천억 원에서 2조 원대 중반으로 크게 불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국내 1위 음원 플랫폼 멜론이 오늘부터 이용권 가격을 10% 인상합니다. 구글이 최대 30% 수수료를 부과하는 인앱 결제를 의무화한 데 따른 현상으로 구글 자회사인 유튜브 뮤직이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취임 4주년을 맞은 구광모 LG 회장이 미래성장 동력으로 친환경 클린테크를 낙점하고 5년간 2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배터리 신화를 이끈 LG화학이 그룹의 클린테크 성장을 주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9일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먼저 증시 상황부터 진단합니다. 문영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문 기자, 오늘 코스피 2,400선을 또 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는 있었지만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매도세가 컸습니다. 이 개인 투자자는 우리 증시에서 오늘 하루에만 1조 원 가까이 사들였고요. 보시면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의 1조 원 가까이 합치면 1조 원 가까이 될 정도로 이 증시가 불안정한 모습을 계속 보였습니다. 간밤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와 기대 인플레이션 등 각종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왔는데요. 그러면서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우려가 재차 부각되자 이 뉴욕 증시가 다시 낙폭을 키웠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입니다. 연준에서 금리 올려도 침체 없다라고 했는데 실제 데이터는 그렇지 않게 나오다 보니까 불안을 좀 키운 것 같습니다. 오늘 하락장을 주도한 게 특히 이 자동차 관련주들이었습니다. 독일 검찰로부터 이 디젤 게이트 수사가 들어오면서 그런 건데 여기에 대해서 증권가는 좀 보는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사실 그 디젤 게이트라는 게 좀 진부한 이슈기도 한데요.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이게 뭐 정치적인 게 엮여 있는 게 아니냐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일부 애널리스트한테 좀 물어봤더니요. 오히려 현대차가 유럽차 시장에서 좀 입지를 너무 크게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견제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사가 들어온 게 아니냐라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그만큼 좀 위상이 올라갔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리고 오늘 기관들이 매도 행렬 속에서도 또 기관들이 사들인 종목이 있어서 좀 눈길을 끌고 있다고요? 어떤 종목입니까? 맞습니다. 그 기관은 폴리실리콘 생산 기업인 OCI를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 폴리실리콘은 태양광 발전에 필요한 이 솔라셀 기판의 원재료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달 들어서 16일 하루를 제외하고 오늘까지 17거래일 내내 사들였는데요. 개인과 외국인이 한 달 동안 총 1,200억 원 넘게 매도를 할 때 이 기관 혼자서만 1,160억 원 이상 매수를 했습니다. OCI 주가도 그럼 많이 올랐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1% 이상 오르면서 이 14만 1,500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이달 초 12만 7천 원에 거래가 됐었는데 오늘 종가 기준과 비교를 해보면 11.4% 올랐고요. 1월 말과 비교해서 5개월 동안 상승률은 60%가 넘습니다. 급등 중이네요. 맞습니다. 실적도 그러면 좀 받쳐주고 있고요. 지난 1분기 우선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요. 2분기 실적 또한 나쁘지 않습니다. 우선 1분기 영업이익을 먼저 살펴보자면 1,62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244% 이상 올랐고요. 2분기 증권가가 전망한 영업이익은 2,200억 원입니다. 지난해 분기와 비교해서 30% 이상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올해 연간이익은 최대 1조 3억 원까지 기록할 것으로 보면서 작년보다 50% 이상 오를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실적이 더 좋을 거다. 왜 그렇게 보는 걸까요? 우선 첫 번째로는 폴리실리콘 가격이 지난 2011년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폴리실리콘 평균 매매 가격을 한번 살펴봤더니 올해 초 킬로그램당 18.4달러에서 최근 33.1달러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가격 하락 전망이 조금 더 우세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변수였습니다. 또 해당 사태로 인해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대란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유럽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에너지 자립을 위한 태양광 확대에 나서자 태양광 설치 수요가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세계 태양광 설치 수요 전망치는 연초 230기가와트시에서 245기가와트시로 확대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OCI의 경쟁 상대로 중국 쪽이 떠오르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폴리실리콘의 55%를 생산하는 최대 강자인데요. 이 세계 10대 폴리실리콘 제조사 10개 중 7곳이 중국에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봉쇄 등으로 인해서 해당 기업들이 계획했던 이 공장 신증설이 일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최근 미국이 중국 신장 위구르산 제품 및 원재료를
수입을 금지하겠다는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폴리실리콘의 45%가 여기 중국 신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을 감안을 하면 비중국산 폴리실리콘에 대한 수요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늘어나는 수요에 맞게 OCI가 생산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은 갖춰진 겁니까? OCI가 현재는 3만 톤 정도를 생산하고 있는데 네. 이제 당장 3분기부터는 3만 5천 톤으로 확대를 할 계획이고요. 장기적으로는 6만 톤까지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이유들로 증권업계는 OCI의 목표 주가를 빠르게 올리고 있는데요. 최근 한 달간 증권업계가 제시한 평균 목표 주가는 17만 3천 원입니다. 지금 현재 주가 수준보다는 20% 이상의 상승 여력이 아직은 남아있다는 평가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죠. 증시 프리즘 문영민 기자였습니다. 네, 글로벌 시장 이슈도 짚어보겠습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오 기자, 오늘은 어떤 주제인가요? 흔히들 이 주식 투자는 타이밍의 미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이 오마하의 현인이라고 불리는 이 워런 버핏이요. 또 한 번 절묘한 투자 타이밍을 보여주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지난주 워런 버핏이 투자했던 옥시덴탈 투자가 바로 그 이야기인데요. 워런 버핏의 절묘한 옥시덴탈 투자 타이밍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뭐 말씀해 주시는 거 들어보니까 워런 버핏이 타이밍을 잘 잡은 것 같은데 어떤 타이밍이었습니까? 먼저 이 옥시덴탈의 주가 그래프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이 최근 한 달 동안 옥시덴탈의 주가 그래프인데요. 6월 22일과 23일을 기점으로 하락세를 보이던 옥시덴탈의 그래프가 반등세를 보여줬습니다. 바로 이 기간 23일에 이 워런 버핏이 옥시덴탈의 주식 79만 4천 주를 추가 매입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 잠깐의 저점 구간 동안 워런 버핏이 추가 매수 타이밍을 절묘하게 잡은 겁니다. 지금 보면은 23일 이후부터 좀 반등세가 나왔는데 이 직전에 타이밍을 잡았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은 1920년 설립된 미국의 석유, 가스, 화학 관련 기업입니다. 특히 요즘은 인플레이션,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유가 반등성이 큰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큰 시점인데요. 따라서 국제유가에 따라서 이런 정유주의 주가가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이번 워런 버핏의 추가 매수 타이밍은요. 국제유가의 흐름에서도 절묘했는데요. WTI, 두바이유, 브렌트유 이 세 가지 국제유가의 그래프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혹시 뭐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뭐 세 가지 다 고점, 저점 좀 형성이 비슷하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저 저점 23일에 딱 워런 버핏이 매수를 했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이 워런 버핏이 옥시덴탈을 매수했던 23일이 국제유가 반등 직전이었던 겁니다. 경기 침체가 예고되면서 원유 수요가 줄 것이라는 예측 때문에 국제유가가 떨어지던 시점이었는데요. 이후 G7에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제한하면서 23일 이후 국제유가가 반등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워런 버핏은 반등 시기에 맞춰서 추가 매수에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번에 버핏이 옥시덴탈 주식을 추가로 매수하면서 버핏의 옥시덴탈 누적 지분 16.4%를 달성했습니다. 옥시덴탈의 워런 버핏의 지분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게 팩트인데 이런 시기에 지분을 늘려간다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 월가에서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옥시덴탈 지분이 20% 이상 수준으로 매입을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버크셔는 옥시덴탈의 수익에서 이 지분에 비례하게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옥시덴탈 지분을 늘려가는 점에서 인수 가능성도 역시나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특히 옥시덴탈이 지난 5월에 30억 달러 규모로 자사주를 매입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사주 매입을 실행하게 되면 이 버크셔의 지분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네, 일단 워런 버핏은 정유주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될 것 같은데 일단 국제유가 전망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좀 상승 압력이 될 요인들이 아직까진 많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거든요. 유가 상승이 지속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온다면 정유주들한테도 좋은 일 아닙니까? 네, 일단 골드만삭스는 포스트 코로나에 수요가 오를 것이다라고 수요 측면을 먼저 짚어줬습니다. 예. 그러면서 올여름의 국제유가는 배럴당 140달러까지도
오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유주 등 에너지주를 추천했고요. CNBC 역시도 보도하면서 정유주는 고배당주다. 이 배당 수익이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보다 높다라면서 이 고배당의 투자를 추천했습니다. 이 엑손모빌과 쉐보론의 배당 수익률이요 각각 3.94%, 또 3.85%로 현재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인 3.2%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이 절묘한 매수 타이밍으로 오마하의 현인이라는 이름을 다시 증명한 워런 버핏인데요. 버핏의 투자 전략이 유효할지 또 투자 전략으로 삼을 수 있을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유주들 유가 흐름뿐만 아니라 배당 수익의 측면에서도 좋은 평가 나오는 만큼 전략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민지 기자였습니다. 네, 국산 1호 코로나 백신이 드디어 최종 허가가 났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를 모두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IT바이오부 김수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이 SK바이오사이언스의 이번 백신 이름이 스카이코비1 멀티주입니다. 이게 어떤 백신입니까? 네, 이게 국산 1호 코로나 백신인데요.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국내에서 생산을 합니다. 네. 또 기업과 정부, 연구소, 그리고 전문가 등이 합심해서 우리나라의 백신 주권 확보를 앞당기는 데 기여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모더나나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 백신과 달리 합성 항원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합성 항원 방식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네, 합성 항원 방식은 독감이나 비형 간염 등 다른 백신에서 장기간 사용돼서 안전성이, 유효성이 입증된 그런 백신입니다. 예. 노바백스사의 코로나 백신 제조 방식이기도 하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 백신은 식약처에서 안전성과 효과성을 인정했는데요. 심사를 맡은 중앙약사시민위원회의 지난 27일 발표 먼저 보시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스제브리아주와 비교를 했을 때 면역원성 임상 결과를 토대로 국내 코로나19 예방 목적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었고 코로나19의 안전성 효과성 검증 자문단의 자문 결과를 종합할 때도 역시 품목 허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자문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보다도 효과가 더 좋다고요? 네, 4주 간격 2회 투여 기준으로 봤을 때 네.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는 중화 항체가 약 3배가량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3배.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맞는 모더나, 화이자 여기랑 비교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네, 아스트라제네카와 달리 이제 따로 각각 비교한 실험이 없어서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SK바이오사이언스 관계자는 이 같은 질문에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과 달리 합성 항원 방식으로 만들어져서 2도에서 8도의 상온에서 보관 및 유통이 가능하다. 초저온 설비를 갖추지 못한 개발도상국 공급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통이 쉽다 그런 얘기니까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유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백신이 사실 지금에 와서 좀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한데요. 어떤가요? 아무래도 조금 코로나가 한풀 꺾인 상황이다 보니까 엔데믹에서 무용론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SK바이오사이언스의 경우 개발도상국 등 코로나 백신을 넉넉하게 갖추지 못했거나 유통이 어려웠던 국가 공급에 힘쓸 가능성이 큽니다. 저기 아프리카만 봐도 이제 가나나 코트디부아르 등 이런 나라들은 백신 접종률이 20에서 30% 수준인 곳들이 꽤 있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 측은 해외 국가별 긴급 사용 허가 준비 등 글로벌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확진자가 전주보다 우리도 좀 살짝 늘어난 추세긴 하던데 뭐 우리도 방심할 땐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국내에서도 맞을 수 있는 거겠죠? 아직 품목 허가만 난 거라서 사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단언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러나 이 국산 1호 백신이 1, 2차 접종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로서만 보면 부스터샷 적용은 어렵습니다. 네. 국내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1차는 87.4%, 2차는 86.5% 수준이고요. 부스터샷인 3차는 64.6%라 당장 활발하게 쓰이긴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SK바이오사이언스 측은 연내 부스터샷 임상 결과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태고요. 식약처는 4차 접종 여부에 대해 질병청 등 관련 부처와 논의를 하겠다고 말한 상태라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부스터
부스터샷이 가능한지가 확인이 되면 국내에서도 활발하게 쓰일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고 오늘 이 소식 덕분에 하락장 속에서도 SK바이오사이언스 주가가 올랐던데 지금 이제 앞으로 남은 개발 일정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우선 국내외에서 부스터샷 임상 결과가 진행 중이고요. 예. 청소년과 소아 등을 대상 확대를 위한 임상도 계획 중에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번 코로나 백신 플랫폼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질병을 한 번에 예방하는 콤보 백신 등을 개발해 엔데믹은 물론 넥스트 팬데믹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하니 투자하시는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IT바이오부 김수진 기자였습니다. 국내산 돼지고기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데이터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저희가 이제 버거를 출시를 할 때 소고기 패티, 치킨 패티, 새우 패티 이렇게 주로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이번에 그 소비자의 마음을 담아서 돼지고기로 버거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오늘로 취임 4주년을 맞습니다. 과감한 사업 재편 속에서도 핵심 계열사들이 성장하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 아직 구광모만의 대표적인 사업이 없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관련해서 산업부 김민수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구 회장의 지난 4년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뭐 한 문장으로 좀 표현을 한다면은 군살은 빼고 체력은 키웠다. 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 과감한 사업 재편으로 뺄 건 빼면서 이 중요한 미래 사업에는 과감한 투자를 해서 더할 걸 더했습니다. 이 총수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이 과감한 결단들이 좀 돋보였습니다. 예.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지난해에는 이 간판 사업이었던 스마트폰 사업에서 철수를 했고요. 예. 올해는 업계 최고 기술력을 갖춘 그 태양광 사업을 접었습니다. 이 미래가 안 보이거나 주력 사업이 아닌 것들은 그동안 이제 과감히 접었습니다. 이 반면 새로운 주력 사업에는 과감히 좀 투자를 했습니다. 특히 미래 먹거리로 삼은 전장 사업에서 공격적인 투자와 M&A에 나섰습니다. 이 전기차 관련 분야에서는 이 전방위적으로 경쟁력을 높여왔습니다. 이 공격적인 사업 재편을 했지만 그 결과 LG 계열사 숫자는 2018년 70개에서 올해 73개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뺄 건 빼고 주력 사업은 키웠던 4년이었는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어쨌든 결과는 숫자로 좀 받아봐야 되는 건데 성적표도 한번 볼까요? 예, 뭐 과감한 사업 재편 속에서도 이 주력 계열사들은 성장하는 모습이 뚜렷했습니다. 이익도 이제 크게 늘었습니다. 예. 그 LG전자와 LG화학, 뭐 에너지솔루션, LG유플러스 등 LG그룹의 주력 상장 계열사 11곳만 따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매출은 2019년 164조 원에서 42%가 늘었고요. 예.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3배 넘게 늘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평가도 당연히 좋았습니다. 구 회장 취임 당시에 시가총액이 약 93조 원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196조 원으로 2배 이상 뛰었습니다. 이 적극적인 사업 재편 작업이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 재편이나 뭐 그에 따른 결과죠. 성적표는 일단 좋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소리가 나오는 게 구광모를 대표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아직 없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거든요. 앞으로의 예상 좀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예, 현재 LG그룹이 지난달 말부터 계열사별로 한 달 일정으로 전략 보고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투자 계획을 포함한 이 중장기 사업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인데 예. 여기서 이제 구광모 회장이 구상 중인 LG의 미래 사업이 무엇인지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제 크게 인공지능과 바이오, 친환경 이렇게 세 가지로 압축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투자 계획도 내놓고 있고요. 특히 인공지능 부문은 구광모 회장이 아주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LG AI 연구원을 중심으로 이 초거대 AI 연구에 나서고 있는데 세계 10대 석학으로 꼽히는 이용락 미국 미시간대 교수가 합류하기도 했습니다. 예. 또 바이오 영역에서는 현재 LG화학이 개발 중인 세포 치료제 등 혁신 신약 확보가 핵심입니다.
이 분야도 그동안 LG가 제대로 뛰어들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영역입니다. 일단 3대 미래 사업으로 인공지능과 바이오 그리고 친환경입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 클린테크에 대해서 육성 계획을 발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게 어떤 개념입니까? 예, 오늘 취임 4주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미래 비전을 선보인 셈입니다. 이 클린테크는 탈탄소나 순환 경제 체계 구축 등 기업이 친환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들을 의미합니다. LG가 하겠다는 분야는 구체적으로 바이오 소재, 폐배터리, 폐플라스틱 재활용, 탄소 저감 기술 등인데요. 이를 위해서 5년간 국내외에서 2조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들을 주력으로 할 것이 계열사인 LG 화학입니다. 이 화학 회사가 친환경이라니 다소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예. 그 지점에 구광모 회장의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친환경과 거리가 먼 기존 석유 화학 사업의 패러다임을 부가가치가 높은 친환경 클린테크 중심으로 바꾸면서 동시에 다가오는 탄소 중립 시대도 준비하겠다는 뜻입니다. 예, 구광모 회장 4년을 맞은 LG 그룹입니다. 그간의 성과 그리고 미래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산업부 김민수 기자였습니다. 오늘 LG 에너지솔루션 미국 공장 전면 재검토 소식에 많이들 놀라셨을 겁니다. 북미 진출을 활발히 하던 우리 배터리 산업에 변화가 있는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산업부 강미선 기자 나와 있습니다. 강 기자, LG 에너지솔루션 북미 공장 재검토 사실입니까?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난 3월 이제 미국의 전기차 배터리 단독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데요. 네, 올해 2분기 착공을 해 2024년 이제 하반기 리비안 등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에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할 계획이었습니다. 네, 당시 이제 회사가 밝힌 바로는 이제 투자 금액이 1조 7천억 원이었는데 네, 투자 비용을 이제 다시 계산한 결과 이제 필요 투자 금액이 2조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LG 측은 고물가와 고환율 등 대외 환경이 이렇게 나빠지면서 공장 건설과 운영비가 늘어났고 한두 달가량 투자 계획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 같은 소식에 LG 엔솔 주가는 오늘 이제 4.6% 이상 가까이 빠지며 39만 1,500원까지 이제 밀렸습니다. 네, 40만 원 아래로 떨어진 거는 한 달여 만입니다. 네, 시장이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는 있는데 업계 얘기는 또 전면적인 철회까지는 아니라면서요. 네, 이제 LG 측은 이제 투자 계획 철회는 아니고 고환율이 이제 현실화됨에 따라 비용 문제를 이제 점검하고 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고객사들을 만나 오른 비용에 맞춰 납품가를 이제 반영해 줄 것인지 이제 그렇지 못하면 공장 규모를 줄이거나 투자 시기를 미룰 예정이라고 전했는데요. 예. 사실 이 공장은 국내 배터리사 중 처음으로 이제 원통형 배터리를 북미 단독 공장으로 이제 세울 예정이었습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이제 리비안 등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에 공급할 계획이었는데요. 지분을 나눠 갖는 합작 공장이 아니라 단독 공장이기 때문에 늘어난 투자 비용만큼 이제 판매 가격 협상에 있어서 이제 좀 더 나은 구조가 있다는 거죠. 예. 네, 이런 상황에 맞춰서 이제 대외 상황 변화에 따라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대규모 투자에 있어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시장 상황을 감안해서 투자 계획을 다시 설계하는 수준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무리하게 투자를 하는 게 더 리스크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부정적으로만 볼 일인가 싶기도 하네요. 네, 지금 시장 상황 좀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 배터리 3사 실적은 그래도 그런 대로 괜찮은 편 아닌가요?
네,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배터리사들은 이제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삼성 SDI의 이제 2분기 매출액은 4조 6천억 원, 영업이익은 4천억 원인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삼성 SDI 매출은 39%, 영업이익은 34%나 늘어났습니다. 자동차 생산 지연으로 이제 다소 고전한 전기차 배터리 말고 이제 전기톱 등 전동 공구와 킥보드에 들어가는 중소형 이제 전지가 실적 효자 노릇을 했기 때문인데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도 매출액이 4조 8천억 원, 영업이익은 2,700억 원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LG 엔솔의 경우 매출은 6% 늘고 영업이익은 63% 줄었는데요. 주요 고객사인 테슬라의 이제 상하이 공장 셧다운을 감안하면 이제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SK온 같은 경우는 약 1조 7천억 원, 그리고 영업 손실은 2천억 원 가량 이제 추산이 되는데요. 이제 후발 주자여서 이제 생산 설비를 좀 빠르게 늘리는 등 이제 대규모 투자가 진행 중에 있어서입니다. 예, 대단합니다. 그래도 사실 원자재 공급난도 있고 사업 환경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데 이렇게 실적이 좋을 수가 있나요? 네, 이제 끝없는 이제 배터리 수요, 이에 따라 이제 배터리사들이 강력한 이제 가격 주도권을 쥐고 있어서인데요. 이런 점들이 이제 원자재 가격 폭등을 이제 돌파해냈다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배터리는 공급이 부족한 반면 전기차 등 수요는 굉장히 폭발적인데요. 따라서 이제 대규모 이제 생산 설비가 완공되는 2025년까지는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배터리사들은 이제 밸류 체인에서 갑에 이제 위치하게 되는데요. 예. 즉 원재재 가격이 오르면 바로 배터리 가격을 인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실제 배터리사들은 갑 오브 갑인 이제 완성차 업체들에게 원자재값 상승분을 이제 떠넘길 수 있는 계약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원재재 값이 이제 치솟아도 가격 방어를 이제 해낼 수 있었던 거죠. 배터리사들은 가격 결정력이 높은 기업이다 이거네요. 하반기에는 그러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이제 공급난은 가격 전가가 이제 가능하다라고 치더라도 사실 경기 자체가 위축이 되면 좀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요. 네, 배터리의 경우 하반기 업황 전망이 오히려 좀 더 상반기보다 밝습니다. 네, 상반기 배터리를 괴롭혔던 이제 세 가지 악재, 네, 차량용 반도체 난, 원자재 값 등 이제 물가 상승, 그리고 중국 봉쇄가 완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경기 침체로 최근 가전 수요가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네, 아이러니하게도 가전 생산이 좀 줄어드니 다른 반도체 생산 여력이 늘어서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이 이제 완화되고 시작했는데요. 네. 또 연일 고공행진을 하던 원자재 값이 다소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네, 특히 국내 배터리사가 주력으로 하는 니켈, 코발트, 망간 등 3원계 배터리에 들어가는 광물들이 이제 최대 절반 수준까지 떨어져 업계들의 수혜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제 전기차 신차 출시가 또 줄줄이 대기 중이고 이제 기름값 상승과 함께 전기차에 대한 인기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당연히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에 대한 수요도 더욱 늘겠죠. 하반기에는 경기는 안 좋은데 대신 공급난이 완화되고 있다. 그러면 3, 4 중에는 어디가 가장 기대가 될까요? 네, 삼성 SDI인데요. 이제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이제 가지고 있어서입니다. 네, 특히 이제 전기톱과 같은 전동 공구와 이제 킥보드에 들어가는 소형 전지가 실적 효자 노릇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휴대폰 등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분야와 달리 SDI가 거의 독점 수준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어서 판가 인상 효과가 큽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방문한 이제 헝가리 공장의 수익성도 하반기 들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해 3분기부터 그 BMW에 본격적으로 공급을 시작한 각형 배터리 젠5 판매 비중이 올해 절반 이상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고 하반기에 헝가리 2공장이 또 가동이 돼 아우디에도 공급할 계획입니다. 예, 그러면은 LG 엔솔 그리고 SK온이죠. 나머지 두 곳은 어떨까요? 네, LG 엔솔은 2분기 실적 저점을 찍은 뒤 하반기에 갈수록 회복세가 두드러질 전망입니다. 6월 이제 상하이 봉쇄가 풀리면서 주요 고객사인 테슬라의 중국 공장이 가동되고 있고 GM과 합작 공장 양산이 하반기부터 시작돼 GM향 실적도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주요 고객사의 내년 신차 출시 계획에 따라 중대형 배터리 공급이 하반기에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또 현대차와 코나 등 상반기 리콜 잔여 물량이 대부분 소진됐고요. 하지만 이제 후발주자로 참여한 SK온은 미국 등 생산 기지를 계속 늘리는 데 집중하고 있어 올해까지는 적자가 예상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강미선 기자였습니다.
네, 국내 음원 시장 1위 멜론이 오늘부터 구독료를 10% 인상합니다. 구글 인앱 결제 정책 때문인데 음원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산업부 양현주 기자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기자, 멜론이 오늘부터 구독료를 인상합니다. 이게 인앱 결제 강제 정책 때문인 거죠? 네, 맞습니다. 구글은 자사 앱마켓인 구글 플레이 스토어 내에서 자체 시스템만으로 유료 콘텐츠를 결제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는데 이때 최대 30%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이전엔 앱에서 외부 결제 시스템을 연결하는 아웃링크 방식을 통해 수수료 부담을 낮췄는데 이마저도 금지하면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은 이 수수료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이 콘텐츠 업체는 수수료 부담을 만회하기 위해 구독료를 높였습니다. 멜론 역시 이 때문에 오늘부터 약 10%가량 구독료를 인상한 건데요. 멜론뿐만 아니라 여타 국내 음원 업체도 일제히 구독료를 올리는 추세입니다. 이 때문에 콘텐츠 사업자들은 이용자에게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아닌 자사 웹사이트에서 결제하도록 장려를 하고 있지만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앱마켓 시장 7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먹혀들긴 어렵겠습니다. 예, 일단 가격은 올라갔고 소비자들이 가격을 올리면 동요하기 마련입니다. 음원 시장 점유율에도 좀 변화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 업체들이 동시에 가격을 올리면서 이 유튜브 뮤직이 반사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유튜브 프리미엄으로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던 유튜브 뮤직은 보시는 것처럼 불과 2년 만에 국내 음원 시장 점유율 4위에서 2위로 성큼 올라섰습니다. 예. 철옹성과 같은 국내 1위 음원 스트리밍 기업 멜론과도 점유율 격차를 좁히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유튜브 뮤직의 사용자 수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동안 국내 음원 플랫폼 서비스 업체들은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이용자 수가 오히려 줄어든 모습입니다. 오래되고 안정적인 음원 시장에 글로벌 공룡 업체가 들어오면서 음원 업계 순위를 뒤흔들어 놓고 있는 거죠. 여기에 구글 인앱 결제 강제로 인해 구독료가 높아지면서 이용자들이 국내 스트리밍 기업을 떠나 유튜브 뮤직으로 이동하는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러다 국내 음원 시장 1위를 내놓게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내 음원 시장이 이게 글로벌 업체가 진입하지는 쉽지 않은 시장으로 알고 있는데 유튜브 뮤직이 이렇게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유튜브 뮤직 외에 글로벌 음원 업체들이 국내 시장에서 이렇다 할 존재감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 애플 뮤직과 스포티파이가 대표적인데요. 이 애플 뮤직은 구글보다 음원 시장에 먼저 진입했습니다. 그런데 1%대의 미미한 점유율을 현재 보이고 있죠. 글로벌 최대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 역시 최대 음원 플랫폼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할 정도로 국내 시장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내 음원 확보가 어려운 데다 이 프로모션이 많은 국내 음원 업계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유튜브 뮤직의 경우 이용자가 광고 없이 유튜브 영상을 볼 수 있는 이 유튜브 프리미엄에 가입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국내 유튜브 사용자는 전체 인구의 80%를 웃도는 만큼 이 자연스럽게 유튜브 뮤직의 점유율이 가파르게 오를 수 있는 겁니다. 이 국내 음원 스트리밍 구독료 월 1,450원의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예, 일단 유튜브 뮤직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시장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글로벌 공룡이잖아요. 나중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부작용은 없을까요? 네, 맞습니다. 국내 음원 업계는 구글이 음원 사업을 확장하면 이제 본색을 드러낼 거라고 경고합니다. 네. 무제한 무료로 시작했던 구글 폭토 역시 경쟁자들이 사라지자 유료화 전환을 시작했습니다. 같은 상황이 지금 반복될 수 있다는 거죠. 한 가지 예로 국내 음원 플랫폼의 경우 정부가 제시한 음원 징수 규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창작자에게 65% 비율의 이익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음원 기업의 경우 이 가이드라인을 따를 필요가 없어 이보다 낮은 비율을 현재 창작자에게 주고 또 많은 이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유튜브 뮤직이 국내 음원 시장에서도 독점적 지위를 누리게 될까 우려스러운 이유입니다. 그렇네요. 일단 국내 음원 기업들이 시장에서 좀 버텨줘야 하는 상황일 것 같은데 국내 업체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사실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일단 가장 난감한 게 멜론을 갖고 있는 카카오 엔터입니다. 지난 2016년 카카오가 시장의 독보적인 1위 사업자인 멜론을 1조 원 이상의 웃돈을 얹어 총 1조 8,700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네. 카카오의 다양한 사업과 시너지를 키우면서 점유율을 높여가는 것을 기대한 건데 실제로 시장 상황이 반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플로 운영사 드리머스 컴퍼니 역시 지난해 출범 3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탈출했는데요. 유튜브 뮤직으로 인한 이용자 답보 상태는 달갑지 않은 일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양현주 기자였습니다.
300조 원에 달하는 국내 퇴직연금이 대부분 예적금과 같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10년 장기 평균 수익률은 연 2%대. 하나은행이 오는 8월 모바일 퇴직연금 종합관리 시스템 도입을 예고하며 고객들의 수익률 제고에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디지털 연금 닥터라고 하는 그 모바일 기반의 퇴직연금 손님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서 연금 자산이 많던 적던 하나은행에 가입한 모든 퇴직연금 손님들에게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퇴직연금 상품에 가입하고 수익률을 조회해보는 것은 다른 곳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지만 하나은행은 이러한 단순한 기능 이외에도 퇴직연금에 특화된 다양한 서비스들을 추가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를 꾀했습니다. 내 또래 가입자들은 얼마나 연금을 쌓아뒀는지, 수익률은 얼마나 나고 있는지, 또 어떤 상품에 투자하고 있는지 비교 분석해 볼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포트폴리오 점검, 전문가 상담까지 가능합니다. 한 번 가입하면 그대로 방치되기 일쑤였던 퇴직연금을 가입자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독자적인 시스템을 설계한 겁니다. 다음 달 도입될 디폴트 옵션과 관련해선 현재 TDF를 활용한 자산 배분형 포트폴리오 구성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3단계 투자 성향에 대해서 2개 이상의 포트폴리오를 또 최저위험 투자 성향에 대해서는 1개의 포트폴리오를 제공함으로써 각각의 포트폴리오가 원리금 보장 상품과 투자 상품인 TDF와 BF를 활용해서 TDF가 은퇴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주식 대신 채권 투자 비중을 높여 리스크를 관리하는 상품이라면 밸런스드 펀드는 시장 상황과 가입자의 투자 성향에 맞춰 자산 배분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상품군을 말합니다. 하나은행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나의 생애 주기, 그리고 투자 성향과 시장 상황이라는 3박자를 모두 고려한 포트폴리오로 노후 자산을 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김기석 부행장은 퇴직연금은 30년 이상 가져가야 하는 초장기 상품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하나은행의 퇴직연금 운영 기본 개념은 글로벌 분산 투자, 장기 투자, 그리고 적립 투자입니다. 즉 단기간의 수익률에 치중하기보다는 장기 투자에 입각한 투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품에 숨어있는 수수료를 없애 고객의 실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은행권 최초로 출시한 원금 보존 추구형 ELB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퇴직연금의 적극적인 자산관리와 기대 수익률을 높이고 가입자에게 장기적으로 안정성과 수익성을 다른 은행에서 ELB 상품에 가입할 경우 매년 신탁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하나은행은 채권 직접 매입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장기간 투자가 이뤄지는 퇴직연금의 경우 누적되는 수수료 비용이 곧 장기 수익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시스템 개선에 직접 나섰다는 설명입니다. 지난해 기준 하나은행의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액은 3조 8,500억 원, 은행권 1위입니다. 그만큼 금융소비자들의 많은 선택을 받았다는 의미인데 김기석 부행장은 중장기적으로 고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연금관리 1등이 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국내 IPO 최대어로 꼽히는 LG에너지솔루션, 또 하반기 기업 공개를 앞둔 몸값 5조 원 규모의 LG CNS. 이들 두 회사의 상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회사가 바로 KB증권입니다. 올 들어 국내 IPO 대표 증권사라는 칭호를 얻게 된 KB증권이 IB 전 부문에서 지각 변동을 예고했습니다. 김종학 기자입니다. 올해 초 기관 투자자 청약에서 1경 5천조 원이라는 기록을 쓴 LG에너지솔루션. 당분간 국내에서 보기 힘들다는 이 기업 공개 하나로 IPO 실적에서 전통 강자들을 앞서며 국내 증권업계 순위를 바꾼 회사가 KB증권입니다. 지난해 카카오뱅크, 롯데렌탈, 현대중공업 상장 주관을 따내며 다크호스라는 평가를 받던 KB증권은 올해 하반기 현대오일뱅크, CJ올리브영, 국내 2차 전지 분리막 2위 업체인 WCP까지 독식하며 IPO 대표 증권사 이미지를 굳혔습니다. 저희가 2020년 이후에 대형들을 계속 수임을 하면서 이제 KB증권 ECM도 대형 IPO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는 이런 평가가 일단 시장에 먼저 좀 각인시킬 수 있었고요. 불과 3년 만에 KB증권을 IPO 리딩 금융사로 바꾸는 과정은 은행과 증권, 자산운용을 아우른 그룹 전략과 유동성 황금기가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평가입니다. 금융그룹 차원에서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이 직접 발로 뛰며 지난달 글로벌 투자은행 제퍼리스의 프리드먼 회장을 통한 해외 투자를 모색하는 등 IB 사업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여기에 30년간 발행기업과 IB업계 신뢰를 쌓아온 김성현 KB증권 대표는 올해 손발을 맞춘 실무 인력을 파격 승진시키고 기업 공개 부문에서 주요 그룹사 네트워킹을 구축한 인사를 중용하며 회사 경쟁력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RFP가 받는 순간부터 저희가 이제 TFT가 꾸려져 가지고 사실 IPO라는 그 딜 자체가 전사적 역량이 집중돼야 되는 딜이다 보니까 하나하나의 딜에 대해서 발행사한테 많이 좀 어필됐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KB증권은 계열사와 기업 분석 보고서를 공유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채권시장 부문에서 12년 연속 1위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성장을 기록한 IB 부문은 올 하반기 코로나19로 급격하게 활성화된 ESG 채권을 통해 해외 시장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ESG 경영이 강조되면서 일반 채권보다는 ESG 채권이 많이 발행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발행 물량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시장으로 좀 등극을 하고 있고 글로벌 DCM 부분은 사실 그동안 해외 IB들의 전유물이었는데 저희 KB증권이 국내 하우스로서는 DCM 1위를 발판으로 적극적으로 영업을 진행하면서 KB증권은 유동성 축소라는 금융 환경에서도 그룹과 연계한 역량을 활용해 기업 공개와 주식 발행, 회사채 인수 등에서 설립 후 처음으로 IB 전 부문 1위 자리를 굳히겠다는 구상입니다.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 오늘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빠져나간 이유로 미국의 소비 심리 위축이 꼽히고 있죠. 그런데 우리 내부 사정도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경제 주체들의 소비 심리가 비관적으로 돌아섰고 향후 1년간 예상하는 물가 상승률을 뜻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10년여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이미 많이 올랐지만 앞으로 더 오른다. 소비자들이 바라보는 물가에 대한 인식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달 들어 가계와 기업이 예상하는 미래 물가 상승률인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전달보다 0.6%포인트나 뛰어 4%에 근접했습니다. 10년 2개월 만에 최고치인데 절대 수준도 높지만 같은 4%였던 2008년과 2011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비교했을 때 그 상승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보통 0.12 이런 식으로 조금 움직였는데 이번에는 상승폭이 굉장히 커서 3.9까지 간 게 몇 달이 안 걸려서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오래 터졌고 공급망 차질 때문에 물가가 오르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다른 때보다도 조금 더 빠르게 증가폭이 늘어나고 있다. 기름값, 외식비와 같은 생활과 밀접한 체감 물가가 높아지고 기준금리 인상까지 겹치면서 우리 경제를 바라보는 시선도 더 어두워졌습니다.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 심리지수는 이번 달 96.4를 기록했는데 한 달 만에 무려 6.2포인트나 떨어진 수준입니다. 현재 경기 판단과 향후 경기 전망, 생활 형편 전망까지 주요 지수가 모두 하락하며 소비자들이 예측하는 경기 전망은 1년 4개월 만에 비관적으로 돌아섰습니다. 이처럼 물가가 계속 오를 것이란 기대 심리가 커지면서 여기에 맞춰 근로자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이것이 다시 물가를 끌어올리는 임금발 인플레이션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물가가 뛰면 다시 또 임금도 올려달라고 그러고 스태그플레이션의 전형적인 악순환이에요. 원자재값 올라오면 이 부분은 시간 지나면 되지만 임금 부분 경우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양극화가 굉장히 커져요. 물가 쇼크에 불안해진 소비자들은 이미 경기 불황 속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를 체감하고 있는 상황. 대기업과 공기업 등의 고임금 근로자들에게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정부의 압력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새치 샴푸로 유명한 모다모다. 이 샴푸의 핵심 성분에 유전 독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현재 식약처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검증 과정이 또 논란입니다. 식약처가 위해 평가를 소비자 단체에 일임했기 때문인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냐 하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김예원 기자입니다.
머리를 감으면 흰머리가 자연 염색되는 점을 내세운 모다모다의 새치 샴푸 판매가 지난 4월부터 재개됐습니다. THB 성분 논란으로 판매에 잠시 타격을 받았지만 5월부터는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해외에서의 반응은 더 뜨겁습니다. 미국 아마존에서 제출 시 2주 만에 샴푸 신제품 카테고리 분야 1위에 오르는가 하면 중국에서는 유통권을 두고 업체 간 경쟁이 펼쳐질 정도입니다. 소비자분들이 또 많은 것들을 찾아보시고 이게 좀 불안해하셨다가 다시 저희 제품으로 돌아오는 현상이 지금 좀 가속화되고 있다. 재구매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모다모다 새치 샴푸 판매가 다시 규제의 벽에 부딪힐 위기에 놓였습니다. 식약처가 최근 추가 위해 평가에 착수했기 때문입니다. 내년 4월까지 평가를 마치겠다는 입장과 함께 위해 평가 검증위원회 운영을 소비자단체에 맡겼습니다. 결과에 따라서는 사용 금지 조치가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식약처의 이번 결정을 놓고 벌써부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식약처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추가 위해 평가와 관련한 전반적인 과정을 맡긴 것이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위배했다는 겁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해당 업체인 모다모다와 함께 객관적인 평가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일각에선 본인들의 역할까지 소비자단체에 위임하면서 책임을 회피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식약처가 방관하고 어느 정도 개입을 하는 게 식약처는 소비자 관점에서 검증하는 게 가장 객관적이라는 입장이지만 전문위원 선정부터 소비자단체의 편향적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성 문제도 불거지는 상황입니다. 소비자 단체라고 하는 게 소비자를 위한 조직인데 어떻게 객관적일 수 있냐. 그건 정부가 공적 영역에서 해야 되는 역할인 거지. 식약처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아쉽다는 입장을 밝힌 모다모다는 자체적으로 진행한 실험 데이터를 총동원해 안전성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세계 최초로 나오면 무엇인가가 세계 최초의 문제가 생기고 세계 최초의 문제가 생기면 세계 최초로 해결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이고 좀 객관적인 실험 평가 방법을 총동원해서 한국경제TV 김연입니다. 앞으로 4년 뒤면 만나볼 수 있는 도심 항공교통 UAM, 그 차세대 기술을 준비하고 있는 핵심 개발사들이 오늘 좀 더 구체적인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기체를 개발하고 있는 한화시스템, 그리고 6G를 개발 중인 삼성전자가 그 주인공입니다. 배성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여의도에서 인천공항까지 가는데 UAM 한 11만 원 정도 들 것이다. 나중에 성숙기 되어서 저희가 자율비행이 가능하고 파일럿이 없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교통관리 시스템이 거의 자동으로 세팅이 된다면 그리고 고효율의 어떤 기술들이 배터리들이 나오고 그런 다음에 규모 경제가 이루어진다면 이건 일반 택시보다 싸질 가능성이 높다. 어성철 한화시스템 사장이 내놓은 도심항공교통, 이른바 UAM 서비스 출시 시점은 4년 뒤입니다. 한화시스템이 준비 중인 기체의 이름은 버터플라이. 미국 개인 항공기 전문 업체 오버에어에 1억 1,500만 달러, 우리 돈 약 1,500억 원을 투자한 결과물입니다. 수직 이착륙기 타입으로 UAM 사업의 성패가 달린 소음을 잡아냈다는 설명입니다. 모터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용합니다. 그래서 100m에서 봤을 때는 뭐 일반 대화하는 정도. 그다음에 얘가 300m에서 500m 주행거리인데 사람하고 속삭이는 정도의 소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도심에서도 운행이 가능하고 또 밤낮이 구분이 별로 없을 것이다. UAM의 등장으로 한층 더 복잡해진 통신 체계는 6세대 이동통신, 이른바 6G가 맡게 됩니다. 6G는 5G보다 최대 50배 빠른 차세대 통신 기술, 자율주행차나 UAM 등에 활용할 미래 기술입니다. 최성현 삼성전자 차세대 통신 연구센터장은 다가올 2030년대가 6G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과거에 이 이동통신 기술이 발전해 온 것을 보면은 평균적으로 한 10년에 한 번씩 새로운 제너레이션의 통신 기술이 소개가 되어 왔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는 2030년대가 6G 시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쉽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더 많은 연결된 기기들이 있을 것이고 6G는 그러한 기기들을 성능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통신 성능을 제공해야 될 거다. 기기 연결 외에도 6G는 원격 수술이나 홀로그램 같은 지연이 최소화되어야 하는 산업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설명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오늘부터 이틀간 부쩍 가까워진 미래산업의 큰 그림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미래 모빌리티와 6G 등 막연하게만 알려졌던 미래산업을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외 기관 투자자와 기업, 개인 투자자들도 참석해 미래의 투자 대상을 물색했습니다. 앞으로 그 시장 상황을 전망하고 또 그런 상품에 대한 그 줄거리를 잡아 나갈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여의도 페어몬트 엠베서더 서울에서 30일까지 계속됩니다. 한국경제TV 배성재입니다. 뉴스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